새벽 5시였습니다. 김정희는 눈을 뜨자마자 이불을 걷었습니다. 창밖은 아직 어두웠고 아파트 단지는 고요했습니다. 설날 아침이었습니다. 그녀에게 명절은 언제나 그런 것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일어나고 가장 늦게 눕는 날. 부엌에 들어서자 냉장고 안에 전날 손질해둔 재료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녹두전 반죽, 손질된 도라지, 불린 고사리, 삶은 시금치. 하나하나가 전날 저녁 2시간 넘게 앉아 준비한 것들이었습니다. 손가락 끝은 아직도 약간 쓸렸습니다. 기름을 두른 팬에 불을 올렸습니다. 명절 냄새가 났습니다. 참기름과 부침기름이 섞이는 그 냄새. 어릴 때부터 익숙했던 냄새이고 시집 와서도 40년 가까이 맡아온 냄새였습니다. 거실에서 텔레비전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 박성호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새해 특집 방송이 흘러나왔고 그는 리모컨을 손에 들고 채널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설날이지만 아직 아무도 오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명절에 일찍부터 정장을 입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정희는 잠시 그쪽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다시 전을 뒤집었습니다. 어머니한테 몇 시에 오시냐고 연락드렸어요? 남편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을 손가락으로 빠르게 넘기는 소리가 났습니다. 성우 씨. 왜?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원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말이 없고 표정이 없고 집에 있어도 있는 것 같지 않은 사람. 그녀는 그것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오전 10시쯤 딸 박지은이 도착했습니다. 엄마 많이 차렸다? 지은이 부엌으로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명절이니까. 정희는 간단하게 답했습니다. 지은은 앞치마를 두르고 옆에 섰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나란히 음식을 완성했습니다. 딸은 이것저것 집어먹으면서 어릴 때처럼 굴었고 정희는 그것이 싫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오고 시누이 가족이 왔습니다. 거실이 사람들로 채워졌습니다. 남자들은 소파에 앉고 아이들은 뛰어다녔습니다. 부엌은 여전히 여자들의 공간이었습니다. 정희는 음식을 내가고 그릇을 치우고 빈 접시를 다시 채웠습니다. 누구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고맙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원래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무언가 달랐습니다. 남편이 세 번째로 현관을 바라봤습니다. 핸드폰 진동 소리가 짧게 났고 그는 재빠르게 화면을 확인한 뒤 바지 주머니에 집어넣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이야기하던 중이었는데도 그랬습니다. 정희는 부엌에서 그것을 보았습니다. 별것 아닌 행동이었습니다. 누구든 그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멈췄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나물 그릇을 식탁에 내려놓으며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서두른 적이 있었나? 기억이 잘 나지 않았습니다. 20년 전에도 그랬고 10년 전에도 그랬습니다. 그는 언제나 느긋했습니다. 전화를 받으면서도 천천히 일어났고 누가 오든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2번, 3번 현관을 확인했습니다. 정희는 다시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얼굴에도 아무것도 내비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처음으로, 아주 처음으로 그녀는 남편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균열의 시작이었습니다. 감정도 아니었고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조용한 시선 하나. 40년 가까이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그날 아침부터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명절 음식은 식탁에 가득했습니다. 가족들이 맛있다고 했고 시어머니도 올해는 전이 바삭하다고 했습니다. 정희는 웃으며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하면서 문득 이 웃음이 언제부터 연습된 것이었을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감사하다는 마음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 마음이 진심인지 습관인지 이제는 스스로도 구분하기 어려웠습니다. 점심상이 차려지고 가족들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시어머니, 시누이 부부, 그 아이들, 딸 지은 그리고 남편 박성호와 정희. 오랜만에 모인 식구들이었습니다. 명절 음식이 가득했고 거실 창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바깥은 춥고 맑은 날이었습니다. 모두가 젓가락을 들려던 순간이었습니다. 박성호가 먼저 밥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할 말이 있어요. 목소리가 낮고 단호했습니다. 정희는 그 목소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이미 결정하고 나서 말할 때 나오는 목소리였습니다. 나 정희하고 이혼하려고 합니다. 식탁이 굳었습니다. 시누이가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아이들만 눈치를 모르고 밥을 먹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눈을 크게 뜨더니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야? 어머니,
잘 생각해서 결정한 겁니다. 정희도 이해할 거예요. 그는 정희를 보았습니다. 마치 당연히 수긍해 줄 것을 기대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모두가 보는 앞에서 선언하면 어지간히 당황하거나 울거나 아무 말도 못할 거라는 계산이 깔린 얼굴이었습니다. 정희는 그 눈을 잠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웃었습니다. 알았어요. 식탁이 다시 한번 굳었습니다. 이번엔 더 깊이. 박성호의 표정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예상했던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신우이는 정희와 오빠를 번갈아 봤고 지은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입술을 다물었습니다. 점심 식사는 어색하게 이어졌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간간히 떠들었지만 어른들의 침묵이 그것마저 억눌렀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시어머니와 신우이 가족이 돌아갔습니다. 거실에는 세 사람이 남았습니다. 박성호, 정희 그리고 지은. 박성호는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일이 생각보다 쉽게 흘러간다고 여기는 것 같았습니다. 정희가 별말 없이 받아들였으니까요. 지은이 조용히 어머니 옆으로 왔습니다. 엄마, 나 몇 달 전부터 알고 있었어? 정희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아빠 다른 여자 있어? 나 우연히 봤어? 말하려다가 엄마 상처받을까봐 못했어. 지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눈빛이 단단했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었어. 지은이 눈을 살짝 크게 떴습니다. 언제부터요? 한참 됐지. 정희는 그 말을 쉽게 했지만 사실 오래 묵어둔 말이었습니다. 낯선 향수 냄새가 처음 났던 것은 3년 전이었습니다. 남편의 양복에서였습니다. 그가 쓰지 않는 향이었습니다. 그때 묻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또 났을 때도 묻지 않았습니다. 늦은 귀가가 반복됐고 주말마다 출장이 생겼습니다. 한 번은 거실 소파에서 잠든 남편의 핸드폰 화면이 켜졌는데 잠금 화면에 뜬 알림 이름이 낯선 것이었습니다. 정희는 그때도 그냥 돌아섰습니다. 그냥이라기보다는 아직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모르는 계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은 2년 전이었습니다. 가계부를 정리하다가 생활비 이체 내역에서 이상한 계좌 번호를 발견했습니다. 금액이 규칙적으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남편 이름으로 된 계좌가 아니었습니다. 그때부터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날짜, 금액, 계좌번호. 작은 수첩에 가계부처럼 적었습니다. 매달 빠져나가는 돈의 흐름을 따라갔습니다. 이혼 선언이 오늘 나올 것이라는 예감도 있었습니다. 최근 남편이 변호사를 만났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차에서 법률사무소 명함을 보았고 그의 서재 서랍에서 이혼 관련 서류 초안을 잠깐 본 적이 있었습니다. 일부러 찾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보여지는 것들이었습니다.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지은아, 내일 시간 돼. 지은이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럼요? 이야기 좀 하자. 정희의 목소리는 조용했습니다.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언가 오래 참아온 것들이 방향을 잡기 시작하는 것 같은 고요함이 있었습니다. 박성호는 그날 저녁 일찍 나갔습니다. 귀가 시간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정희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지은과 나란히 식탁에 앉아 조용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몰랐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김정희는 딸 지은과 함께 지은의 차를 타고 시내로 나왔습니다. 장을 보러 가는 것처럼 평범한 외출이었습니다. 남편에게는 따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민정 변호사 사무실은 조용한 빌딩 4층에 있었습니다. 상담을 시작하기 전에 정희는 가방에서 수첩 2권을 꺼냈습니다. 작고 낡은 것들이었습니다. 표지에 연도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 안에 계좌, 이체 내역 적어뒀어요. 날짜별로요. 오민정 변호사가 수첩을 펼쳐 살펴봤습니다. 꼼꼼하게 기록하셨네요. 그게 습관이에요. 가계부를 오래 썼거든요. 변호사가 천천히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지은이 옆에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제가 며칠 동안 계좌 흐름을 추적해 봤어요. 아버지 명의 법인 계좌에서 개인 계좌로 반복적으로 자금이 이동하고 있었고 그 일부가 제3자 계좌로 다시 나가고 있었습니다. 지은이 화면을 변호사 쪽으로 돌렸습니다. 오민정이 잠시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법인 자금을 개인 용도로 쓰는 거라면 이건 법인세법 위반 가능성도 있고 배우자 동의 없는 자산 이전으로 재산 분할해서 유리하게 쓸 수 있어요. 정희는 묵묵히 들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지은이 부동산 등기 부등본을 꺼냈습니다. 엄마 이거 아세요? 수원에 있는 상가 건물요?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건물에 근저당이 2건 설정되어 있어요.
근저당권자가 개인이에요? 법인도 아니고 은행도 아닌? 담보를 잡힌 거예요? 지은이 말했습니다. 엄마 동의 없이요? 오민정이 끼어들었습니다. 혼인 중 취득한 부동산의 배우자 동의 없이 근저당을 설정한 거라면 재산 분할 청구 때 이 금액도 포함해서 주장할 수 있어요. 정희는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수원 건물은 남편이 15년 전에 사업으로 번 돈으로 샀다고 했던 건물이었습니다. 그때 정희도 도장을 찍은 기억이 있었습니다. 무슨 서류인지 설명도 충분히 듣지 못하고 찍었습니다. 그게 담보 설정 서류였는지도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것도 있어요? 지은이 파일 하나를 더 꺼냈습니다. 안에는 사진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찍은 건 아니에요? 지인한테 부탁했어요? 아버지가 자주 가는 곳들이 있었거든요. 정희는 사진을 보지 않았습니다.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충분해요.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민정이 나머지 사항을 설명했습니다. 재산 분할 청구 기준, 위자료 산정 방식, 법인 자금 혼용에 대한 법적 주장 방향. 남편 측 변호사가 먼저 움직이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 서두르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준비를 어느 정도 하셨어요? 오민정이 말했습니다. 질문처럼 들렸지만 확인하는 어조였습니다. 아직 부족하지만 할 수 있는 데까지 했어요. 정희가 답했습니다. 사무실을 나오면서 지은이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괜찮아? 정희는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괜찮아. 생각보다 많이. 두 사람은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문이 닫히자 정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겨울 오후 햇살이 빌딩 유리에 반사되어 눈이 부셨습니다. 피해자가 되지 않으려면 먼저 알아야 한다고 정희는 생각했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라는 말은 젊었을 때는 막연하게 들렸습니다. 지금은 달랐습니다. 숫자 하나, 날짜 하나, 서류 한 장이 실제로 힘이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정희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두려움도 아니었습니다. 오래 서 있던 자리에서 발을 옮기기 직전의 고요함이었습니다. 열흘이 지났습니다. 박성호는 가족들을 다시 불렀습니다. 이번엔 외부 식당이 아닌 아파트 거실이었습니다. 신우이 부부 그리고 딸 지은. 작은 자리였습니다. 이혼 조건을 정리해왔어요. 그는 서류를 꺼내 식탁에 펼쳤습니다. 번호가 매겨진 항목들이 보였습니다. 재산은 내가 운영해온 법인 소유가 대부분이라 분할 대상이 아니에요. 생활비로 써온 계좌에 있는 금액은 나누고 정희한테는 위로 차원에서 1억 원. 신우이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오빠, 1억이면 좀. 충분해. 법적으로도 문제없게 검토한 거야. 박성호의 목소리는 여유로웠습니다. 변호사와 상의한 내용이었고 정희가 크게 반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 같았습니다. 설날 이후 그녀가 아무 말이 없었으니까요. 정희는 서류를 받아 읽었습니다. 천천히 한 줄씩. 아무 표정이 없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성호는 그녀가 고개를 끄덕일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희가 가방에서 파일을 꺼냈습니다. 저도 준비한 게 있어요. 식탁 위에 서류들이 하나씩 놓였습니다. 첫 번째는 계좌 거래 내역 출력본이었습니다.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었고 형광펜으로 줄이 그어진 항목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법인 계좌에서 빠져나간 돈들이었습니다. 이쪽으로 반복적으로 이체된 금액이에요. 법인 자금인데 개인 용도로 사용된 흔적이 있어요. 박성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두 번째는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수원 상가 건물에 근저당 2건이 설정되어 있어요. 저 동의 없이요. 혼인 중 취득한 공동 재산이에요. 신우이가 오빠를 바라봤습니다. 세 번째, 정희는 잠시 멈췄습니다. 사진 파일이에요. 직접 설명 안 해도 알 거예요. 박성호는 파일을 열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텔레비전도 꺼져 있었고 아이들도 없었습니다. 지은은 팔짱을 낀 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신우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빠, 이게 사실이야? 박성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정희가 말을 이었습니다. 이혼은 할게요. 막을 생각 없어요. 근데 조건은 내가 정해요. 목소리는 낮았지만 선명했습니다. 재산 절반.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자산 기준으로요. 위자료는 변호사가 산정한 금액으로. 근저당 설정으로 이전된 자산은 원상 복구하거나 상당액 반환이에요. 그리고 법인 자금 혼용권은
세무 당국에 신고할 수도 있어요. 그건 당신이 선택해요. 박성호가 시선을 들었습니다. 무언가 말하려는 듯 입술이 움직였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신우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옳게. 맞아요. 오빠가 잘못한 거야. 내가 증인 서도 돼. 박성호가 동생을 봤습니다. 야, 아니야. 오빠. 이건 오빠가 잘못한 거야. 지은이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아빠 법적으로 다 정리된 자료예요? 끝까지 가면 아빠한테 더 불리해요? 박성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긴 침묵이었습니다. 정희는 그를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서류들을 다시 가지런히 모아 파일에 넣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40년 가까이 그의 결정에 고개를 끄덕이며 살아왔습니다. 부엌에서 거실에서 명절마다 식탁 앞에서. 오늘은 달랐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합의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은 것은 2달 뒤였습니다. 재산 분할은 정의의 요구대로 정리되었습니다.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자산의 절반, 위자료 그리고 무단으로 담보가 잡혔던 상가 건물의 해당 금액. 박성호 측 변호사는 처음엔 맞섰지만 법인 자금 관련 자료들 앞에서 협상 테이블로 내려왔습니다. 오민정 변호사가 차분하게 이끌었고 지은이 끝까지 옆에 있었습니다. 법원 복도를 걸어 나오면서 정희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생했어. 엄마가 더 고생했죠? 아니야. 내가 없었으면 못했어. 지은이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눈이 약간 붉었습니다. 엄마는 처음부터 혼자 다 알고 있었잖아? 정희는 웃었습니다. 아는 것과 할 수 있는 것은 달라. 내가 옆에서 할 수 있게 해줬어. 2 사람은 아무 말 없이 걸었습니다. 바깥 공기가 차가웠지만 햇살이 있었습니다. 새 집은 아파트 단지 안쪽의 작은 투룸이었습니다. 25평이던 곳에서 12평짜리로 옮겼지만 정희는 그것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청소가 빨리 끝났습니다. 이사 첫날 아침 정희는 6시가 아닌 7시 반에 일어났습니다. 알람도 맞추지 않았는데 눈이 떠졌습니다. 커튼 사이로 빛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주전자를 올렸습니다. 녹차 한 봉지를 꺼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창밖을 보았습니다. 이 시간을 누군가를 위해 쓰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차를 마시면서 베란다를 열었습니다. 이사 오면서 작은 화분 2개를 사왔습니다. 다육식물과 스투키. 키우기 어렵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화분들을 햇살 잘 드는 자리에 놓았습니다. 잎이 반질거렸습니다. 물은 일주일에 한 번. 작은 수첩에 메모해 뒀습니다. 화분 관리 달력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지은이 가끔 들렀습니다. 엄마 많이 달라졌다? 뭐가? 왠지 가벼워 보여. 정희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무거운 걸 오래 들고 있었나 봐. 지은이 말없이 웃었습니다. 오후에 산책을 나가는 것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단지 뒤편에 작은 공원이 있었습니다. 벤치가 몇 개 있고 나무들이 있었습니다. 겨울 나무들은 앙상했지만 그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있는 그대로 서 있는 것이 오히려 담담해 보였습니다. 가끔 거기서 책을 읽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읽고 싶었던 것들이었습니다. 명절 준비로 살림으로 남편 수발로 미뤄왔던 것들이었습니다. 박성호와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정희도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미워하지 않으려고 애쓰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그 사람과의 시간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미워하는 것도 에너지가 드는 일이었습니다. 그 에너지를 다른 곳에 쓰기로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지은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잘 지내고 있지? 응. 잘 지내고 있어. 정희는 화분에 물을 준 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보았습니다. 밖은 어두워지고 있었고 가로등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작고 조용한 저녁이었습니다. 지난 삶을 후회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후회는 이미 지나간 일을 다시 살아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시간들이 없었다면 지금 이 자리도 없었을 것입니다. 딸도 버텨온 힘도 기록하는 습관도 모두 그 시간에서 만들어진 것들이었습니다. 다만 그것들이 희생이어야 했는지는 이제 와서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선택이었습니다.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날지 무엇을 먹을지 오후에 어디를 걸을지 무슨 책을 읽을지 작은 것들이었지만 모두 그녀가 정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충분하고도 남았습니다. 정희는 찻잔을 2 손으로 감쌌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이 온기를 그녀가 직접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수첩을 펼쳤습니다. 3페이지였습니다. 가계부도 아니고 거래 내역도 아니었습니다.
이번엔 다른 것을 적기로 했습니다. 가고 싶은 곳, 먹고 싶은 것, 읽고 싶은 책. 아주 오랫동안 다음으로 미뤄두었던 목록들이었습니다. 적다 보니 한 페이지가 가득 찼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정희는 처음으로 앞이 기대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 것 같으세요? 3년 넘게 알면서도 증거를 모아온 정희처럼 침착하게 준비하셨을까요? 아니면 알게 된 순간 바로 맞섰을까요? 이혼은 끝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어쩌면 진짜 삶의 시작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